베트남보다 월남이란 이름이 익숙한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월남은 월나라 남쪽 그런 뜻입니다. 베트남은 우리식 발음이고 영어식 발음은 비엔남입니다. 그 유래를 찾아보면 비엣은 지금의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에 살던 소수 민족을 총칭합니다. 베트남이란 국호는 독립된 민족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이란 국호는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1804년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응우엔 왕조가 청나라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베트남 국호가 됩니다. 어쨌든 베트남은 중국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러면 베트남 역사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역사는 고대 국가와 천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중국 지배 시대, 그리고 독자적 왕조 시대, 프랑스 식민 시대, 마지막으로 독립과 분단, 그리고 통일의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까지 다루면 너무 복잡해서 생략하고 중국 지배 시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11년 한나라가 월남을 무너뜨리고 베트남 북부를 중국 영토로 편입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지배는 시작됐습니다. 한나라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베트남에 군현을 설치하고 유교와 한자를 강요합니다. 중국의 제도와 문화를 강제로 주입한 겁니다. 예상되시죠? 그리고 삼국 남북조 시대, 혼란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지배는 계속됩니다. 그렇게 베트남은 독립의 기회를 잃었죠. 그리고 중국을 통합한 수나라와 당나라도 베트남을 지배합니다. 특히 당나라는 베트남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당나라 문화와 행정조직, 그리고 불교를 베트남에 전파, 가장 체계적으로 베트남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세기에 이르면 당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통제도 느슨해집니다. 그렇게 당나라는 망했고 5대 십국 시대가 접어듭니다. 다시 분열과 혼란이 온 겁니다. 베트남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938년 응호구에는 5대 십국 시대 국가였던 남한을 격파하고 베트남을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응호구에는 베트남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손꼽힙니다. 후대에도 그는 민족 해방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죠. 그런 그가 왕위에 올라 왕조를 세우고 그 왕조가 베트남 최초의 응어 왕조 되겠습니다. 응어 왕조는 29년이란 짧은 통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역사에서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정통성을 찾으려 했을까요? 베트남 고대 왕국인 어우락 수도였던 꼬로아를 수도로 정합니다. 하노이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응어 왕조는 응어구엔이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 계승이 불안해졌고 응어 왕조는 힘을 잃습니다. 그런 혼란을 틈타 들어선 왕조가 딘 왕조입니다. 12년이란 짧은 통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딘 왕조는 중앙 집권을 완성했던 왕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 지배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뤄낸 왕조이자 통일 국가를 건설한 왕조입니다. 그리고 딘 왕조는 수도를 이전하는데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님빈입니다. 수도가 남하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딘 왕조도 궁정 반란으로 왕과 아들이 살해당하며 정권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런 기회를 엿보던 송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레호안 장군이 군대를 장악해 송나라를 물리치자 왕실과 대신은 그를 황제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선 국가가 전내 왕조입니다. 전내 왕조도 29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이번에도 레호안이 죽자 왕위 다툼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전내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온 왕조가 리 왕조입니다. 리 왕조는 수도를 다시 이전합니다. 인빈에서 지금의 하나위, 탕룡으로 이전하고 봉건 체제를 정비하고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습니다. 중앙 정권을 강화한 겁니다.
리 왕조를 세운 리태조는 성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비롭고 이상적인 군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리 왕조는 16년이나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 호족이 성장하자 왕권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리 왕조 마지막 여왕이 쩐 가문으로 시집을 가면서 리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쩐 왕조가 들었습니다. 쩐 왕조도 175년이나 통치합니다. 몽골과 원나라 침입을 막아냈고 정치와 문화 그리고 군사적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러나 왕실 내분, 황간 정치, 쩐 왕조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고 호 왕조가 뒤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호 왕조 통치는 7년이 끝입니다. 무척 짧죠. 아마 베트남 왕조 중에 가장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호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그러면서 베트남은 잠시지만 21년간 명나라 지배를 받았던 겁니다. 약탈과 착취가 이어지고 문화 탄압까지 받으면서 베트남 사람들은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베트남 역사에서 위대한 민족 영웅 중 하나인 레러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명나라를 몰아내고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후레 왕조입니다. 후레 왕조는 베트남 왕조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360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후레 왕조는 초기와 후기로 나눠봐야 합니다. 초기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계를 바탕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립니다. 이때 유교 정치가 완성되고 성리학적 관료 체제로 전환됩니다. 게다가 전국을 13개로 나눠 중앙이 통제하는 그런 체제로 안정을 깨하게 되죠. 이뿐일까요? 아니죠. 문화와 문학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런 영광과 번영이 무색하게 후기에 오면 왕조는 허수아비가 돼버립니다. 권력 분열과 외침, 그게 원인이었죠. 남북 간 45년간 내전이 이어집니다. 보다 못한 후레 왕조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는 악수를 듣고 응우엔 후에란 인물이 청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농민 반란을 기반으로 후레 왕조를 무너뜨리고 떠이선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떠이선 왕조는 전국을 통일하고 강력한 군사를 확보하는 베트남 혁명 왕조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통치 기간 31년 만에 내분과 반란, 남부 지역 반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베트남 마지막 왕조입니다. 엉우엔 왕조가 들었습니다. 엉우엔 왕조는 수도를 하노이에서 후에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을 거쳐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건설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간단히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다이나믹하고 숨막히는 베트남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식민, 분열과 통일로 이어지는 베트남 역사입니다. 열강의 횡포, 동남아는 아프리카와 함께 상처가 깊고 한이 깊습니다. 베트남도 다르지 않죠. 1858년입니다. 프랑스는 다낭을 침략했고 그리고 4년 뒤 베트남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 체결됩니다. 프랑스와 응우엔 왕조가 사이공 조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렇게 베트남은 주권을 잃게 됩니다. 이 조약에 따라 베트남은 전제 배상금을 내야 했고 다낭과 후에 그리고 하이퐁 항구를 열어야 했습니다. 이뿐일까요? 1883년과 1884년엔 1, 2차 후에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공식적인 프랑스 보호국이 됐고 프랑스는 식민 통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청나라가 끼어듭니다. 프랑스가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로 세력을 확장하자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프랑스 개입을 내정 간섭으로 보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1884년부터 이듬해까지 이어진 청불전쟁이 되겠습니다. 청불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통합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설립하게 되죠. 그게 1887년의 일입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 통치합니다. 북부 통킹은 프랑스 총독 직할, 중부 안남은 옹웬 왕조,
남부 코친차이나는 프랑스 식민지, 프랑스의 베트남 통치는 이렇게 1930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토지는 몰수되고 쌀과 고무, 자원 수탈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노동력 착취는 말할 것도 없죠.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겪었던 아픈 기억들, 베트남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에 맞서 저항했던 것처럼 베트남도 저항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턴 베트남 국부이자 공산주의 혁명가 호치민 주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호치민 주석의 본명은 옹우엔 신쿵이라고 합니다. 1911년 프랑스로 유학길을 올랐고 이곳에서 사회주의 정당에 가입하면서 사회주의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사회주의 한계를 느끼자 1923년 공산주의 본거지죠. 소련으로 건너갑니다. 이후 중국과 소련에 오가며 독립단체를 세우고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옥과 석방이 반복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죠. 그러다 호치민 주석은 1941년 5월 베트남으로 돌아왔고 공산당 전체 회의를 열고 베트남 독립연맹을 결성합니다. 그게 바로 베트민입니다. 베트민은 호치민 주석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일본에 맞서 싸웠고 일본이 패망하자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웁니다. 실제로 1941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자 베트민은 연합과 함께 일본과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치민 주석은 중국 지원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때 가짜 신분증을 만듭니다. 본명은 응우엔 신쿵이죠. 그런데 호치민이라는 이름을 이때 사용합니다. 그렇게 호치민 주석은 1944년 중국 국민당 지원을 약속받고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황복을 선언하자 베트민은 하노이를 장악했고 호치민 주석은 베트남 민주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8월 30일 옹우엔 왕조는 옥세를 넘겼고 베트남 왕조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호치민 주석은 9월 2일 바딘 광장에서 베트남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임시정부 꼬리표를 떼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베트남에서 유일한 정부가 됩니다. 그러면 베트남은 왜 분단됐을까요?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38선이 그어진 것처럼 베트남도 그랬던 겁니다. 북위 16도선이 그어졌고 북쪽엔 중국, 남쪽엔 영국이 주둔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프랑스는 빠져있죠. 그런데 프랑스는 자국민 보호 명목으로 하노이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말이 안 되죠. 프랑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어쨌든 베트남으로 돌아온 프랑스는 남부를 장악하고 베트민 세력을 축출합니다. 거기다 1946년 영국으로부터 북위 16도선 이남의 권한을 넘겨받으면서 날개를 달게 되고 코친차이나 공화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면 북위 16도선 이북은 어땠을까요?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중국 그리고 프랑스, 남쪽과 달리 북쪽에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중국을 어떻게 꼬셨는지 몰라도 중국이 철수합니다. 호치민 주석은 프랑스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생트니 협정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베트남 국민들은 호치민 주석을 향해 반역자라며 크게 분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협정에 5년간 프랑스군 주둔을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국민과 프랑스군 사이에 갈등은 깊어졌고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불씨가 됩니다. 1946년 9월 프랑스가 베트남 몰래 하이퐁 관세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11월 프랑스 해군이 하이퐁 항구에서 하이퐁을 향해 대대적 공습을 단행했고 이때 죽은 민간인이 1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이퐁을 점령합니다. 베트남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베트남은 하노이에 있는 프랑스군 시설을 파괴했고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하이퐁 사건입니다. 전쟁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는지 프랑스는 1949년 베트남 남부에 베트남국을 세웁니다. 이맘때 중국에선 공산당이 최종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김없이 등장하는 국가가 있죠. 미국입니다. 미국은 동남아 공산화를 우려해 프랑스를 돕게 됐고 반면 중국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지원하게 되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베트남국과 공산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
이런 대결 구도가 굳어지던 와중에 한반도에선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이념 대립은 냉전으로 치달았죠. 그러던 1954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승리했고 프랑스는 패배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됐고 북위 17도가 군사분계선으로 그어졌던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베트남도 그렇게 됐던 겁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무엇을 우려했을까요? 동남아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 남부 베트남국을 방공기지로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악수를 둡니다. 프랑스 식민군 대장 출신으로 민족 반영자였던 옹호딘 지엠을 선택하게 되죠. 1955년 열린 대선, 유권자가 45만인데 옹호딘 지엠은 말도 안 되는 66만 표를 얻어 베트남 공화국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다들 예상되시죠? 옹호딘 지엠은 독재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북베트남, 베트남 공화국을 남베트남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남베트남에서 독재가 이어졌고 남베트남 민심이 흉흉해지자 1960년 북베트남이 지휘하는 남베트남 민주해방정선인 반정부 단체가 결성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베트콩입니다. 베트콩은 베트남 공산주의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남베트남에서 옹호딘 지엠 독재가 폭주했고 1963년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에서 한 스님이 불교 탄압에 맞서 분신을 합니다. 이를 계기로 남베트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커졌고 남베트남 정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미국은 두 번의 쿠데타를 묵인해줍니다. 그런데 그놈이 그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1964년 북베트남은 북위 17도선 이남으로 군대를 내려보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당연히 미국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른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베트남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64년 8월 2일 통킹만에서 정찰 중이던 미국 구축함이 북베트남 어뢰 공격을 받고 교전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으로 군대를 파견한 상황이었고 군사 개입 명분을 찾던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얻어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시작했던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살펴보면 미국은 롤링 썬더 작전, 이른바 공중폭격 작전입니다. 1965년 3월부터 3년 8개월간 북베트남에 258만 톤에 달하는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65만 톤을 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양이죠. 그러면 북베트남은 이 기간에 뭘 했을까요?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고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남베트남으로 내려보냅니다. 롤링 썬더 작전은 별 소득 없이 실패로 끝납니다. 미군의 파상 공세에도 북베트남이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보급로였습니다. 이른바 호치민 루트라고 하는데 베트남 군사 분계선에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거쳐 사이공 인근에 이르는 루트입니다. 북베트남은 호치민 루트를 이용해서 병력과 군수품을 계속 내려보냈던 겁니다. 베트콩은 정글에서 게릴라전으로 미군과 남베트남을 괴롭히죠. 그렇게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큰 변수가 발생합니다. 1968년 1월 이른바 떼 전투가 일어납니다. 떼은 음력 1월 1일 베트남 민족 최대 명절입니다. 비록 전쟁 중이지만 떼을 전후로 2주간 휴전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 있었지만 북베트남은 떼을 기점으로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트공이 정글에서 게릴라전은 익숙했지만 시가전에선 미국을 이길 수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북베트남 전사자는 4만 명에 달한 반면 미군과 남베트남 전사자는 9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가전이다 보니 그 장면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미국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면서 전쟁 분위기는 180도 바뀝니다. 미국은 여론에 떠밀려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이에 맞물려 존슨 대통령은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1969년 닉슨은 베트남 평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게 닉슨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동맹국을 지원하겠지만 직접 싸우지는 않겠다는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닉슨은 북베트남 공격을 재개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전장을 확장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투하한 폭탄이 800만 톤을 웃돈다고 합니다. 닉슨은 왜 그랬을까요? 왜 베트남 평화란 공약을 깼을까요? 북베트남 관심을 돌려서 미군 없이도 남베트남이 자립할 수 있는 강국 육성이란 야욕이 있었던 겁니다. 이른바 시간을 벌어보자, 이런 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트린 발표로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남베트남군을 강군으로 육성하면 남베트남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남베트남은 미국 지원으로 최신 무기로 무장한 100만 대군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2월 미국은 북베트남과 비밀 협상을 시작했고 1972년 닉슨은 중국의 마쩌뚱과 만나 설득했고 그게 먹힙니다. 이를 계기로 북베트남은 중국과 멀어지죠. 미국은 북베트남과 비밀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죠.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1972년 4월 미국은 공격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만 단계적 철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병력 없이 공군과 해군으로만 북베트남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악수. 미국은 1972년 12월 크리스마스 대공습에 나섰고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지자 미국을 향한 국제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미국은 궁지에 몰렸고 급기야 공습을 멈추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1973년 1월 평화협정에 합의합니다. 미국이 궁지에 몰려 체결한 협정입니다. 남베트남에 분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내용을 살펴볼까요? 남베트남에 북베트남군 주둔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동맹국은 퇴각해야 합니다. 답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1973년 3월 미군이 모두 베트남을 떠나게 됩니다. 2년 뒤인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 대통령이 황복을 선언하면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른바 베트남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76년 4월 총선이 시행되고 단일 국회가 구성됩니다. 3개월 뒤 국명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결정됐고 수도는 하노이, 남베트남 수도였던 사이공은 호치민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죠. 베트남은 또다시 전쟁에 휘말립니다.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1979년 발생한 중월 전쟁입니다. 베트남이 통일되자 중국이 견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절대 베트남이 강해지거나 또는 커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게다가 이 전쟁은 소련과 중국 간 갈등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문제, 이런 지정학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전쟁입니다. 1978년입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침공해 친중국 세력인 폴포트를 축출하면서 소련과 동맹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캄보디아 장악과 함께 라오스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되자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세운 친베트남 정권을 보호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엄청난 병력을 주둔시키게 되죠. 그 결과 베트남 경제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거기다 중국은 베트남 패권주의라며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서유럽 국가는 베트남 원조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경제 발전은 묘연해졌던 겁니다. 게다가 국내에선 잇따른 사회주의 정책 실패, 그러면서 베트남 경제는 더욱더 깊은 침체 늪으로 빠져듭니다. 아마 사면 초가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이대로는 안 된다.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이모이는 새롭게 바꾸다, 이른바 혁신을 뜻하는 베트남 말입니다.
베트남은 전쟁을 끝내고 계획 경제를 도입했지만 생산 저하와 배급 제도 붕괴, 이 여파로 물가 폭등과 실업, 그리고 만연해진 부정부패, 국민적 불만이 누적되자 사회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했고, 그렇게 나온 정책이 도이모이 정책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에겐 익숙할지 몰라도 공산국가에선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먼저 시장경제 요소 도입, 공기업 자율성 확대와 민영화, 외국인 투자 허용,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이모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베트남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1992년 우리와 수교를 맺었고 1995년 미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근현대에서 베트남은 숨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떠나 베트남에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국가를 재정비하고 혁신을 가하자 이제 진정한 베트남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현대사에서 보듯 베트남은 많은 국가와 얽혀 있습니다. 물론 악연이든 인연이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호치민으로 이동할 때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미군 항공기와 베트남 항공기가 교차되는 이 모습,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공산주의라고 칭할 것 같지만 역사에서 보듯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을 대나무 외교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와 싸웠고 일본과도 싸웠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입은 깊은 상처와 깊은 한이 대나무 외교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 베트남은 그 아픈 역사를 자산으로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앞으로 영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남의 나라 역사 왜 중요하나 싶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선 베트남 사업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